엄마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고 어머니 박순자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25살 아들 민주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었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불효자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돌아왔을 때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그동안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빚을 혼자 갚고 있었다. 나는 박순자 씨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펼쳐보았다. 은행 대출 상환 내역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기록,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진 송금 내역이었다.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불효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우리 빚을 다 갚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희생,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민주는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박순자 씨는 왜 아들이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나는 이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박순자 씨가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핸드백을 꼭 껴안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게 한 뒤 천천히 물 한 잔을 건넸다. 박순자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탐정님, 저는 제 아들을 10년 동안 불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박순자 씨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대출 상환 증명서,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순자 씨의 가족관계는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범했다. 남편 김태수 씨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주는 외동아들이었다. 민주는 25살이던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순자 씨는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민준을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주는 집을 나간 뒤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 그 돈은 아버지 김태수 씨가 남긴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빚은 거의 다 갚아진 상태였다. 박순자 씨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상환 내역을 확인하던 중 민준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제야 박순자 씨는 아들이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박순자 씨에게 물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빚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박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5억 원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빚만 남겼어요.
저는 그 사실을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야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고 10년 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다. 김태수 씨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고 가족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김태수 씨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였지만 사업이 계속 악화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김태수 씨는 5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민주는 25살이었고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다. 박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의 규모를 알게 되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박순자 씨는 겁에 질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도 두려웠다. 5억 원이라는 빚은 25살 청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평생을 걸려도 갚기 힘든 돈이었다. 나는 박순자 씨에게 물었다. 민준 씨가 집을 나간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순자 씨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다. 민준이는 그날 아침 갑자기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집 나갈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10년 전의 그날이 여전히 생생한 듯 보였다. 민준이 집을 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박순자 씨는 처음에 아들이 빚 때문에 도망친 줄 알았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난 줄 알았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민준을 불효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민준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가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진 것이었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민주는 집을 나간 지 한 달 뒤부터 매달 500만 원씩 돈을 보냈다.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정확히 매달 15일에 입금되었다. 총 입금액은 6억 원이었고 이자를 포함한 빚은 거의 다 갚아진 상태였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이면 민주는 한 달에 최소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벌어야 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500만 원을 보내려면 상당히 높은 소득이 필요했다. 박순자 씨에게 물었다. 민준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연락을 끊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민준이가 저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10년 동안 아들을 오해했고 불효자라고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나는 박순자 씨에게 물었다. 최근에 민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까?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 전에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준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25살 청년이 아니라 35살 중년처럼 보였어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민준이는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그 순간 박순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지.
민주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다. 박순자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고 10년 동안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민주는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5살 청년이 어떻게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벌 수 있었을까? 나는 박순자 씨에게 말했다. 민준 씨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민준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탐정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이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족재회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민준이 10년 동안 침묵한 이유, 그가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맞춰가야 했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에 숨어 있고 때로는 침묵 속에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다. 이틀 뒤 나는 박순자 씨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박순자 씨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었다. 민준은 35살이었지만 40대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고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다. 나는 민준 앞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다. 민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탐정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참아왔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먼저 물었다. 10년 전 왜 집을 나가셨습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5억 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채권자들은 매일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했고 취직도 안 된 상태였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초봉은 3천만 원 정도였고 그걸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평범한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민준의 얼굴에는 후회보다는 담담함이 있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다. 나는 물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첫 달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매달 500만 원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다. 25살 청년이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육체 노동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 막노동을 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두세 시간 자고 다시 건설 현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모았어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일했다는 말입니까?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망가질 것 같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매달 은행에서 상환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물었다. 어머니께 왜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아시면 말리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실 거고 그러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락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면 박순자 씨는 아들을 말렸을 것이고 민준도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동시에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10년 동안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불효자라는 낙인을 감수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민준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건설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도 일을 해야 했고 하루라도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고 그러면 제 결심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남아서 일했어요. 아버지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그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민준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10년 동안 참아온 슬픔과 고통이 그의 눈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물었다. 10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처음 3년은 지옥 같았어요. 몸은 망가져가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25살 청년이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5억 원의 빚을 갚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희생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청춘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 나는 물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허무했어요. 10년 동안 오직 빚 갚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끝나니까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실까, 가족들이 저를 용서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10년 동안 저는 불효자였어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 어머니와 연락도 끊었고,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용서될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집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멀리서 지켜봐야 할지.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래서 결국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어머니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서 깨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10년 동안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심리적 고통은 더 컸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불효자라는 낙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민준을 짓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텼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냐고, 왜 연락도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안고 우셨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10년 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한테 빚을 다 갚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1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불효자라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미안한 건 저예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민준이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건설 현장 일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무리 야간 작업까지 병행했다고 해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500만 원을 보내려면 상당한 수입이 필요했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건설 현장 일만으로 매달 500만 원을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른 일도 하셨습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건설 현장 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처음 1년은 건설 현장과 공장 야간 작업만 했는데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생활비를 제외하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고 무언가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위험한 일을 했어요. 고층 건물 외벽 작업이요. 안전장치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일이었어요.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줬어요.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주말마다 그 일을 했고 한 달에 4번 정도 했으니까 800만 원 정도 추가로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500만 원은 빚 갚는데 보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고층 건물 외벽 작업은 건설업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였다.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는 10년 동안 주말마다 목숨을 걸고 일했던 것이다. 나는 물었다.
다치신 적은 없습니까?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칠 뻔한 적은 수없이 많았어요. 한 번은 로프가 끊어져서 5미터 정도 떨어진 적도 있어요. 다행히 아래층 발판에 떨어져서 다리만 다쳤지만 죽을 뻔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그때 병원에 가지도 못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그냥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고 다시 일했어요.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3달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절뚝거리면서도 현장에 나갔어요. 안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민준이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물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었습니까? 친구나 친척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5억 원이라는 빚은 제 문제였고 남한테 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알면 저를 다르게 볼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친구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민준의 고립은 점점 심화되었다.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친구들과도 단절하고 오직 일만 하는 삶을 살았다. 10년 동안 민준에게는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었고 그저 빚을 갚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물었다. 10년 동안 정말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외로웠어요.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특명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저는 혼자 좁은 고시원 방에 있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한 번은 추석 때 거리에서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저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민준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극단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자신에게 행복을 누릴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나는 물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5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친척 중 한 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셨는데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돈을 더 벌어서 병원비를 보냈어요. 나는 민준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모르시고 병원비를 제가 보냈다는 것도 모르세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쓰러지셨을 때 저한테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친척분이 전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아들이 보고 싶다고 우셨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어머니한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머니한테 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 돈이라도 더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의 희생정신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민주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자신의 행복,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했다. 과연 그것이 정답이었을까? 나는 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머니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천천히 갚더라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갚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25살 청년이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게 정상적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어머니가 계속 고생하실 거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10년 동안 포기한 것들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랑이요. 저는 10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었는데 고백하지 못했어요.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평범한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런 행복을 꿈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 수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25살부터 35살까지 그 시간 동안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빚을 갚는 데만 집중했다. 그 결과 빚은 갚았지만 그 대가로 민주는 자신의 청춘과 행복을 잃었다. 나는 민준과의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을 남겼다. 민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1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빚을 갚아야 했을까? 나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감동적인 가족재회 이야기로 끝낼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질문들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박순자 씨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에서 만났고 민준도 함께 자리했다. 박순자 씨는 아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지만 여전히 눈가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민준이 먼저 대답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좀 쉬려고요. 그리고 천천히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민준에게는
이제 휴식이 필요했다. 박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민준이는 충분히 쉬어야 해요.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나는 박순자 씨에게 물었다. 민준 씨가 10년 동안 혼자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박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미안했어요.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제가 아들을 불효자라고 생각했던 것, 10년 동안 원망했던 것, 모든 게 미안했어요. 민준이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박순자 씨는 계속 말했다.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진실을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냈다는 것,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는 것,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민준과 박순자 씨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빚을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10년 동안 그를 불효자라고 생각했다. 둘 다 서로를 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민준은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10년 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불효자처럼 보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민준아, 미안한 건 엄마야. 너를 불효자라고 생각했던 것, 원망했던 것, 모두 엄마가 미안해. 너는 정말 효자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들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감정이 진정되자 나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10년 동안 함께 있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함께 가고 싶어요.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민준이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그냥 함께 있으면 돼.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는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10년 동안 보낸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했다. 건설 현장 일과 외벽 작업만으로 매달 5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인지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여드릴게요. 숨길 것은 없어요. 그는 자신의 통장 사본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매달 규칙적으로 입금된 돈, 그리고 출금된 돈. 입금 내역을 보니 건설회사 이름과 인력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번 돈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의심스러운 경로는 전혀 없었다. 10년 동안 정말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번 돈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1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며 5억 원의 빚을 갚다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빚이니까 아들인 제가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5억 원의 빚을 혼자 갚는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나는 박순자 씨에게 물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에 대해 아셨습니까?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된다고만 했어요. 빚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게 5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채권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박순자 씨는 계속 말했다. 남편은 저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나 봐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지만 사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빚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김태수 씨의 선택과 민준의 선택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 다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다.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빚을 숨겼고 민준은 어머니에게 빚 갚는 것을 숨겼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만들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민준 씨도 어머니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박순자 씨도 민준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민준과 박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혼자 감당하지 않을게요. 박순자 씨도 대답했다. 나도 그럴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이 일했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그가 10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현장은 서울 외곽에 있었고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나는 현장 소장을 만나 민준에 대해 물었다. 소장은 민준을 기억했다.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소장은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금방 배웠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층 외벽 작업도 자원해서 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말렸어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민준 씨는 고집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꼭 해야 한다고. 나는 소장에게 물었다. 민준 씨가 다친 적은 없습니까?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5년 전쯤이었나 로프가 끊어져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아래층 발판에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저는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거부했어요. 괜찮다고,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민준 씨는 절뚝거리면서 현장에 나왔어요. 석 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일했어요.
저는 쉬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들지 않았어요. 쉬면 돈을 못 번다고, 절대 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구나. 나는 소장에게 물었다. 민준 씨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지 아셨습니까?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몰랐어요. 민준 씨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하지만 뭔가 큰 빚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나는 현장을 둘러보며 민준이 10년 동안 일했던 환경을 확인했다. 먼지가 가득하고 소음이 심하고 위험한 장소였다.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혹한 속에서 일해야 했다. 민주는 이런 환경에서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그의 인내심과 끈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현장을 나와 나는 민준이 야간 작업을 했던 공장도 방문했다. 공장 관리자를 만나 민준에 대해 물었다. 관리자도 민준을 기억했다. 민준 씨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주로 기계 조작이나 포장 작업을 했는데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피곤할 텐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관리자는 계속 말했다. 한 번은 새벽에 민준 씨가 기계 앞에서 잠깐 졸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제가 깨워서 쉬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쉬면 안 된다고,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관리자에게 물었다. 민준 씨가 다른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준 씨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일 끝나면 바로 떠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하고 갔어요. 나는 공장을 나와 민준이 살았던 고시원을 찾아갔다. 고시원 주인을 만나 민준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민준을 기억했다. 민준 씨는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었어요.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항상 정확히 냈어요. 주인은 계속 말했다. 민준 씨 방은 제일 작은 방이었어요.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 작은 방에서 나는 민준이 살았던 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주인은 나를 3층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정말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듯 했다. 민주는 10년 동안 이런 공간에서 살았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민주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면서 나머지는 모두 빚 갚는 데 썼다. 그는 자신에게는 철저히 인색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고시원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민준의 10년은 정말로 치열한 시간이었다.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빚을 갚는 데만 집중했다. 그 결과 빚은 갚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나는 박순자 씨와 민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내 사무실에 왔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민준 씨가 일했던 현장과 공장, 그리고 살았던 고시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민준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쳤을 때도 쉬지 않았고 아파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도 눈을 붉혔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순자 씨도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탐정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1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했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했다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덜 외로웠을 거예요. 박순자 씨도 대답했다. 나도 미안해. 민준이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이제는 함께하자.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10년 동안의 오해와 침묵이 끝나고 이제는 솔직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준과 박순자 씨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민준 씨가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진짜 대단한 건 민준 씨예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고 박순자 씨는 아들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걷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 민준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 있는 것일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준과 박순자 씨는 이제 서로를 이해했고 용서했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10년 동안의 고통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몇 주 후 나는 박순자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준이 직장을 구했다고 그리고 천천히 평범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민준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박순자 씨는 전화로 말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탐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민준 씨와 어머니께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탐정님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빨리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 사건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이란 무엇인가? 민주는 1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었다. 박순자 씨는 10년 동안 아들을 불효자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고
민주는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외로워했다. 둘 다 서로를 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준과 박순자 씨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민준이 잃어버린 청춘도 박순자 씨가 겪은 고통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고 박순자 씨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0년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민주는 10년 동안 혼자 빚을 갚았지만 만약 어머니와 함께 의논했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덜 고통스러운 방법, 덜 외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결과 빚은 갚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10년이라는 시간, 청춘, 사랑, 행복,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다. 민주는 내게 말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민주는 자신을 너무 희생했고 자신의 행복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 나는 생각했다. 과연 민준의 선택이 옳았을까? 1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빚을 갚아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제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10년 동안의 고난이 끝났고 이제는 평범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박순자 씨도 아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다. 나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존재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존재다. 민주는 10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나는 또한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희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것이다. 민주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민주는 이제 그것을 배워가고 있다. 며칠 후 나는 민준과 박순자 씨를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중이었고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박순자 씨는 아들의 팔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탐정님, 민준이 먼저 인사했다. 저희 오늘 같이 저녁 준비하려고 장 보러 가는 중이에요. 박순자 씨도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탐정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민준과 박순자 씨는 천천히 걸어가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때때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며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민준의 1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의 시간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희생은 결국 가족을 구했다. 5억 원의 빚은 갚았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깊은 사랑을 얻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배웠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1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민주는 자신의 방식대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존재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민준 씨와 박순자 씨처럼 1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